여기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 죽었던 백제왕 누구? 계로왕. 그러면 이 이후에 수도를 옮긴 이후에 신라랑 혼인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왕 누구? 동성왕. 그 다음에 웅진에서 계속 부흥을 시도하면서 22담로를 설치했던 왕이 누구? 무령왕.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고구려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장수왕에서 끊긴 상태고요. 자, 여기까지 또 이어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 다음으로 나오는 왕이 우리 이번에 집중적으로 배울 성왕이에요. 성왕은 그럼 어떤 일들을 했는가 보도록 할 건데요. 이 페이지 전체가 지금 성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왕이 한 게 많은 거죠. 그만큼 이 중요한 성왕이 무엇을 했는가 봅시다. 일단 방금 웅진 천도가 뭐랬죠? 수도를 옮기는 거랬죠. 사비로 천도하고 체제를 재정비했다. 방금 무령왕이 웅진으로 천도한 상황에서 체제를 정비했다면 성왕은 사비로 또 천도해서 여기에 맞게 새롭게 정비를 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비, 지금의 부여로 수도를 옮겼어요. 웅진이랑 비슷한 곳에 있는데 조금 더 뻗어 나온 지역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전에 웅진에서 사비로 이만큼만 옮겨온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방금 봤던 그 강이 금강인데요. 금강. 이 금강을 따라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통에 유리하였다. 아까는 같은 금강이어도 주변에 산이 많아서 나가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뻗어 나와서 넓은 지역으로 옮겨왔어요. 좁았던 웅진에서 넓은 곳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평야도 있어서 농사하기도 편리했고 또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계명 얘기했죠. 제가 내 인생이 잘 안 풀리고 그게 다 이름 때문인 것 같다 싶을 때 우리는 이름을 바꾸는데 지금 백제도 우리나라 이름을 안 되겠다. 우리가 부여의 후손이니까 남쪽에 있는 부여라고 이름을 바꾸자라고 해서 남부여라고 수도 이름을 바꿉니다. 남부여. 근데 보면은 일시적으로 바꾸었대요. 그렇다는 말은 나중에 다시 백제로 또 돌아온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수도를 사비로 바꾸었으니까 사비에 맞게 국가 체제를 정비해야겠죠. 그 내용이 아래 나옵니다. 중앙에 실무를 담당하는 22부를 두었다. 중앙에 실무가 뭐예요? 일을 하는 관청 22개를 두었다. 우리 나중에 조선시대에 가면은 이, 예, 호, 병, 공 등등 해서 6개의 부서로 나누는데 지금 백제는 중앙에서 22개의 부서를 만들어서 이 부서들로 하여금 각자 일을 맡도록 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에 대한 실무였다면 다음으로는 지방에 대한 통치 방식이에요. 방금 말했던 게 중앙에서 일을 하는 관청을 나눈 거면은 아래는 다스리는 영역을 나누었다 라고 해서 수도를 5부와 지방을 5방으로 나누었다. 이렇게가 수도고 이렇게가 지방이라면 수도를 5개로 지방도 5개로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걸로 간략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정비, 그러니까 키워드를 위주로 기억하세요. 22부, 5부, 5방이 모두 누구이다? 무령왕이다. 그 다음에 5부랑 5방은 관청이 아니라 지역을 나누었다는 것이다. 이렇게만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까지가 대내적인 정비였다면 이제부터는 대외가 나옵니다. 대외적으로 무엇을 했는가? 중국 남조, 또 남조예요. 지금은 남조이 어떤 나라인지는 안 나오네요. 양나라, 진나라 등이 있겠지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남조라고만 나오는 거고 이 남조랑 교류했을 뿐만 아니라 외에다가는 이제 백제가 나서서 불교를 비롯한 선진 문물을 전해주기도 하였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선진 문물입니다. 그러니 자,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중국이 있고 여기 외나라가 있으면 외나라에는 전파해주고 얘네랑은 교류를 하였다. 주고받았다. 외나라에는 뭔가 갖다 줬다. 이런 양상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부터는 백제의 회심의 한방이 나옵니다. 드디어 우리 대내적인 정비는 다 했으니까 팽창을 시도해요. 어디로 갈까요? 지금 우리에게 최고의 나쁜 나라 어디? 고구려. 우리 한강을 뺏어가서 수도로 옮기게 만든 그 고구려를 다시 공격하러 나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신라와 연합하였다. 우리 옛날에 아까부터 계속 신라랑은 군사동맹, 혼인동맹, 계속 동맹을 맺는 거 기억나시죠? 이랬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신라랑 또 연합을 하여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이때 고구려가 되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당시 고구려가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귀족들끼리 싸우느라 혼란스러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아까 그 웅진에서 왕이 죽고 수도를 옮기는 위기가 오자 귀족들이 서로서로 세력이 강해지면서 왕권이 약했다라는 말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지금 왕위 계승, 왕위를 누가 물려받는가를 두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귀족들이 나도 해볼래 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툼을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는데요. 이 상황을 틈타서 결국에는 고구려가 약했고 이 약했던 기회를 틈타서 백제는 고구려를 결국 한강 유역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한강 유역에서 고구려를 몰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백제가 한강 하류를 잡고 신라가 한강 상류를 얻은 겁니다. 자, 한강이 있죠. 이게 한강이면 강이 시작된 쯤을 상류라고 하고 바다로 뻗어나가는 데를 하류라고 해요. 지금 여기를 백제가 얻었고 여기를 신라가 얻었죠. 근데 제가 한강의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중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했죠. 근데 뻗어나갈 수 있는 곳은 하류만 되는데요. 상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뭐 물이 좀 있다, 땅이 좋다 정도인데 이때 정말 생사를 결판짓는 단 하나는 중국과 연결이 되는가, 한강의 하류를 얻는가였기 때문에 이 신라는 굉장히 갑자기 화가 납니다. 이게 어떠니? 나는 뭐 쓸데없는 상류 얻었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제 동맹을 깨고 이 진흥왕이란 사람이 나제 동맹을 깨고 결국 다시 한강 유역을 전체를 다 얻게 됩니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모두 얻게 돼요. 이거에 화난 상황은 이렇게는 둘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이 한강 하류를 얻고자 어떤 노력을 했는데 안 돼 하면서 다시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승세를 타고 있는 신라에게 패배하여 결국 백제는 전사합니다. 한 번 더. 누가? 성왕이. 성왕이 또 전사해요. 아까 죽었던 건 누구였죠? 계로왕처럼. 어디에서? 관산성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관산성 전투라고 해요. 관산성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전사했다. 죽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신라가 백제랑 고구려가 모두 원하던 한강을 얻으면서 백제랑 고구려의 적이 됩니다. 우리 방금 전까지는 백제랑 고구려가 편먹고 백제랑 신라가 편먹고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이제는 또 다시 상황에 따라 바뀌어서 고구려랑 백제가 연합해서 신라를 공격한대요.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삼국은 항상 어떤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각자 필요에 따라서 얘랑 친했다가 쟤랑 친했다가 한다는 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백제가 이렇게 계류왕 때, 근초왕 때 성공했지만 계류왕 때 함락당해서 위기를 맞고 이 극복하기 위한 웅진천도와 무령왕의 시도가 있었으나 그리고 중흥하려고 했던 서왕 때 잠시 중흥했으나 결과적으로 전사해서 신라가 전성기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이미 제가 신라 영상을 올려두었고요. 이렇게 해서 고구려와 백제, 신라를 모두 배워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가야 연맹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뿐만 아니라 세 나라를 연표로도 다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세 나라의 연표를 연결해보는 활동을 할 거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세 나라의 역사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결과적으로 가야 연맹까지 배우면서 삼국시대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언제나 질문 있으면은 교무실로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